자, 이번에 얘기의 시작은 독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1866년 에른스트 지멘스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기술자이자 사업가였어요. 이 당시에 이미 이 사람은 텔레그램, 모르스 부호를 전달하는 그러한 전신기를 만들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러 가지 그 물건을 발명하게 되는데 이때 1866년에 이 사람이 만든 것이 바로 교류 발전기입니다. 물론 지멘스도 역시 발전기라는 것을 처음 만든 인물은 아닙니다. 그전에도 발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발전기는 직류 발전기입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은 코일이 잔뜩 감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그 코일이 잔뜩 감겨 원래 발전기는 여기에 자석이 있습니다. 자석을 가지고 전류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직류 발전기. 그 전까지 있었던 발전기였는데 지멘스는 교류 발전기라는 것, 코일을 감아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그러한 방식을 처음 고안했어요. 근데 그렇다면 이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서 전기가 되는가? 바로 회전 운동입니다. 뭐든지 돌리는 거예요. 돌리면 전기가 생깁니다. 돌 손으로 돌려도 전기가 생겨요. 그런데 아까 뭐가 있었죠? 스팀이 있었죠, 그죠? 스팀으로 돌리면 전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뭐든지 돌리면 됩니다. 이거를 물에다가 물레방아에다 연결하면은 물로도 전기가 생기죠. 뭐든지 돌리면 전기가 발생하는 장치를 만든 게 바로 지멘스예요. 이 지멘스가 이 다이나모로 가는데 이 다이나모를 만들어냄으로써 전기 산업이 혁신적으로 이제 궤도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사다가 자기네 방식대로 전기를 만드는 데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전 운동이 중요하다. 네. 결국 교류 발전기가 등장한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어떻게 회전 운동을 만들 것이냐 여기에 이제 모든 몰두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든 지멘스의 그 조류 발전기를 사다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이제 요한 지그문트 슈커트라는 독일인이었죠. 이 사람은 린더호프 궁전이라는 그 현재 뮌헨 근처에 있는 바바리안 지역인가 거기에 있는 궁전을 불을 밝히는 프로젝트를 맡게 돼요. 그래서 이 안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들이 있습니다. 화려한. 그러니까 뭐 베르사유 궁전을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베르사유 궁전은 보다 규모는 작지만 다양한 여러 개의 화려한 방들이 있었습니다. 그 방방을 밝히기 위해서 전구를 달고 그 전구에 전원을 공급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맡은 것이죠. 예, 그래서 이때 이 스커트는 이 다이나모 교류 발전기를 장착을 해서 화력으로 교류 발전기를 동작시켜서 전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린더호프 궁전의 이 프로젝트가 최초의 화력 발전으로 기록이 됩니다. 지난 시간 그 빛에서 제가 얘기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가져오게 되면 바로 그 시기는 전구가 탄생한 시기하고도 일치하고 있어요. 제임스 스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백열 전구를 처음 만들어낸 상품화시킨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에디슨이 전구에 대해서 그렇게 기술을 확보하고 싶었던 그런 이유는 전구 이상의 훨씬 더 큰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철도처럼 전국의 전력망을 깔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아이디어를 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에디슨이 꿈꿨던 그러한 이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에디슨은 전구 산업을 내 손에 붙잡은 후에 전구에 공급할 전원을 확보하는 그러한 사업도 거의 동시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뉴욕에 에디슨 뉴욕 발전소를 만들게 됩니다. 1882년. 거의 전구 사업을 시작한 것과 거의 동시에 발전소 사업도 시작을 해요. 여러분 보시는 이 건물이 미국 최초의 화력 발전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물론 석탄을 뗐죠. 지금도 화력 발전소의 많은 부분은 석탄을 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불을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발전소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 전구 사업과
그 다음에 발전소 사업을 두 개를 합쳐서 제너럴 일렉트릭을 만들게 됩니다. 물론 그러다가 쫓겨나죠. JP 모건에게 쫓겨났는데 전류 전쟁에서 테슬라한테 직류를 고집하다가 쫓겨나고 지고 그래서 회사에도 쫓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에디슨이 가졌던 그 전력에 대한 비전, 빛과 그리고 그 빛을 밝히는 원동력이 된 에너지인 전기에 대한 비전은 옳았다는 것이죠. 비록 그는 일선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지만 세상은 전구로 밝게 됩니다. 그리고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게 되었죠. 문제는 어떻게 그 엄청나게 동시다발적으로 세워지는 건물에 들어가는 전등을 밝힐 것이냐예요. 그 당시에는 수력 발전이 가장 많았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런데 뭐 그 당시 수력 발전이란 것은 흐르는 물에다가 물레방아를 다는 정도였어요. 인공적으로 큰 댐을 만들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전력으로는 그 많은 뭐 마천루나 뭐 이런 데 들어가는 전등을 다 킬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결국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전력 소모를 감당하는 방법은 화력 발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화력 발전이 이때부터 대세가 됩니다. 전력 생산의 대세가 되게 되죠. 그렇다면 화력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연료가 있겠죠. 마침 또 그때 석유 산업이 번창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LA에 있는 엄청난 유전이었어요. 당시에는 LA도 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력망이 급속도로 확대가 되고 전기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화력 발전의 연료가 되는 석유 산업이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시기는 또 정확하게 록펠러가 스탠다드 오일의 독점을 이뤘던 그런 시기와 맞물려 들어갑니다.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세상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그 시점에 항상 록펠러가 있었다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그 당시 출발했지만 지금도 전력에 필요한 전력의 수요는 계속 늘고 있죠. 그죠? 따라서 이 화력 발전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화력 발전 때문에 석유가 현대 산업사회의 뿌리가 될 수 있었다고 우리가 말씀드립니다. 물론 석유가 뭐 이미 제가 석유 강연 시간에 얘기한 대로 석유 산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결국은 화력 발전. 화력 발전으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불을 때워야 되는 연료로 사용했다. 이 부분도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시작은 역시 1933년에 독일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 독일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얘기는 그렇게 아름다운 얘기는 아니에요. 1933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히틀러가 독일 수상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치가 독재를 이루게 됩니다. 독재가 되는데 나치는 기본적으로 게르만 민족주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정당이었죠. 그래서 유태인들을 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미 이제 히틀러의 나치가 정권을 잡는 순간부터 유대인들 특히 과학자들이 이제 해외로 탈출을 하게 되게 되는데 그때 탈출했던 두 사람의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텔러와 유진 위그너. 이 두 사람은 헝거리 출신 물리학자들이었어요. 이들이 이제 1934년에 바로 히틀러가 집권한 바로 이듬해 탈출해서 미국으로 오게 되는데 그때 실라드르 레오라는 또 다른 핵 물리학자를 만나게 됩니다.
물리학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실라르드도 역시 헝가리 출신이었어요. 네. 근데 이 두 사람은 텔러와 위그너는 실라르드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히틀러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네, 이러한 정보를 제공을 하죠. 실라르드는 물리학자였고 핵무기가 가능하다고 믿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핵을 만들 수 있냐 없냐 이런 그 물리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논란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실라르드는 핵무기라는 것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 중요한 정보를 히틀러가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이 정보를 정부에 알려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빨리 핵무기를 만들어야 된다. 예. 그래야지만 이게 문제가 이제 히틀러의 야망을 봤을 때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문제는 실라르드는 정부 고위층, 대통령 적어도 위로 올라가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지 망명한 학자일 뿐이었죠. 그래서 실라르드가 이 문제를 대통령에게 알리기 위해서 찾아간 인물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인물이죠. 바로 아인슈타인입니다. 실라르드는 아인슈타인을 설득을 해요. 좀 도와달라고 말하죠. 그래서 실라르드와 아인슈타인은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씁니다. 이것을 아인슈타인 실라르드 레터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이 편지를 사실 공동으로 작성한 건 아니고 대부분은 실라르드가 썼고 마지막에 아인슈타인이 서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인슈타인 정도 되는 학자, 유명한 저명한 학자가 얘기를 해야지 대통령이 읽어줄 거니까. 그래서 이 편지가 전달이 되죠. 1939년에 전달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아인슈타인이 핵 개발에 관련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또 하나의 잔혹동화 같은 얘기인데 여러분이 너무나 뭐 핵무기 아버지 이렇게 핵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사실 아인슈타인은 핵 개발과는 거의 관련이 없어요. 핵 개발에서 유일하게 기여한 부분은 바로 이 편지에 자기 사인을 넣도록 허락했다는 것뿐이에요. 네, 여러분의 그게 다 깨지는 게 다 들리는데 뭐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도 이게 중요한 역할을 했죠. 왜냐하면은 이 편지가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전달이 됐고 루즈벨트는 이 편지를 보고 미국도 바로 핵무기가 가능한지를 연구하라고 바로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검토를 하게 되죠. 네. 뭐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핵무기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든지 아니면 핵무기가 가져올 그 임팩트를 두려워했든지 둘 중에 하나였겠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가 훗날 핵무기에 반대하는 그러한 운동을 벌인 것은 그 사람이 마음을 변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애초부터 아인슈타인은 핵무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미국이 그래서 핵무기를 이제 개발에 대한 그러한 스터디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게 1939년이었는데 이 편지가 전달된 바로 몇 달 후에 2차 대전이 시작이 됩니다.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대전이 발발하게 되죠. 그리고 질풍노도와 같이 무려 1년 만에 불과 1년 만에 서유럽을 다 장악하게 됩니다. 완전히 장악하죠. 그래서 1940년 12월에 파리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네. 뭐 그 다음에 히틀러가 여기서 멈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실제로 그랬고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 1941년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은 맨하탄 계획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대단한 굉장히 아마 역사에 남을 만큼 대규모 프로젝트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미국 전역에 있는 연구소들을 세우고 거기서 흩어져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만큼 규모도 컸고 그리고 해야 할 일도 많았고 기술적인 뭘 풀어야 할 숙제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보안도 중요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해야 될 인물이 바로 오펜하이머입니다. 우리는 이제 뭐 핵무기를 일반적으로 핵폭탄을 개발하는데 아인슈타인이 했다고 말했지만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아인슈타인은 그 편지에 서명한 거 이외에는 큰 기여한 건 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맨하탄 계획에서 핵무기를 만드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은 저는 오펜하이머를 꼽습니다. 네. 진정한 천재 중에 한 명이었는데 흥미롭게도 흥미로운 건 아니죠. 불행하게도 오펜하이머는 전쟁 후에 폐인이 돼요. 근데 재밌는 거 저기 여담이지만 2차 대전 때 그 많은 학자들이 똑똑한 학자들이 전쟁에 기여를 합니다. 네, 그런데 뒤끝이 되게 좋지 않았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스티브 내시, 여러분 뭐 암호를 풀었던 뷰티풀 마인드의 주인공이었던 내시도 정신병을 얻었고, 그리고 영국에서 애니그마 암호를 풀었던 튜링도 자살을 하죠. 네, 이것이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펜하이머는 핵 개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의 불행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핵폭탄이 개발이 됐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일본 떨어집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지고 바로 3일 후에 나가사키에 두 번째 폭탄이 떨어지게 되죠. 그렇게 해서 2차 대전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핵폭탄의 위력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이 훗날 국제 정세에 많은 판도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자, 그렇게 해서 미국이 처음으로 이제 핵무기를 개발했고 실전에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소련의 스탈린이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었을 리가 없었죠. 소련은 이미 핵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소련이 핵 개발한 시점은 미국 맨하탄 프로젝트와 거의 동일한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까 그 좀 전에 말한 대로 독일에서 활동했던 유대인 과학자들이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영국과 미국으로 망명했는데 또 그 중에 일부는 소련으로도 넘어갔어요. 네. 그래서 소련도 역시 비슷한 정보를 받았고, 그리고 핵무기의 개발을 시작하고 있었죠. 그런데 흥미로운 부분은 뭐냐면, 재밌는 얘기는 미국이 원자폭탄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2주 후에 미국의 핵무기 설계도가 소련 정보부 책상에 올라가 있었어요. 네, 그만큼 스파이들이 활약을 한 것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과연 그 설계도가 소련의 핵 개발을 얼마나 앞당겼는지, 그건데 그걸 확인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상당히 앞당겼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소련도 핵무기를 개발합니다. 1949년 소련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핵 실험에 성공을 하게 되죠. 이때부터 세상이 바뀝니다. 이제 핵이라는 가공한 무기를 축으로 냉전 시대가 시작이 된 것이죠. 냉전 시대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핵 개발입니다. 미국의 핵 개발과 그리고 그에 이어진 소련의 핵 개발. 이 두 가지가, 이 두 나라가 이룩해낸 이 핵폭탄 때문에, 만들어낸 핵폭탄 때문에 냉전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